상대적으로 예치금이 쭉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치금 빠지는 실적 발표를 보고는 네. 투자자들이 또 빼고 주가를 떨어뜨리는 거죠. 아, 주가가. 주식 시장에서 돈을 빼는 거예요. 네. 그 실장님 사실 요즘에 그 약간은 조금 안정됐다라고 느껴지기도 하기도 하지만 네. 한때 막 은행이 막 파산하기도 하고 네네. 그 특히 미국에서 뭐 그 SVB 은행을 네. 해서 뭐 금융 불안 그런 심리들이 좀 있었었는데 맞아요. 요즘에는 좀 어떤가요? 지금은 네. 금융 부실이라고 정의하면 좋을 것 부실.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금융기관이 몇 개 뭐 파산하고 인수되고 미국 기준으로는 네. 4개의 은행이 네. 주요 은행들이 파산 혹은 인수됐었잖아요. 네. 네, 그 시초 중에 하나가 이제 SVB 사태였던 거고. 네. 근데 이들 은행은 그 은행들의 그 본질적인 문제, 특히 이제 미실현 손실이라고 하죠. 네. 그 본질적인 문제가 실현되면서 말 그대로 왜냐하면 저축을 많이 받았다가 저축 받은 돈을 미국 국채에 투자한 거예요. 네. 금리 제일 쌀 때. 네.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가장 높을 때 국채에 투자를 한 거예요. 제일 비싼 거 사가지고. 예, 예. 네. 그랬는데 이거를 끝까지 들고 있으면 괜찮잖아요. 네. 그러니까 손실이 아니라 사실상 미실현 손실인 건데 네. 그 미실현 손실 와중에 지금 23년 경제가 안 좋으니까 소위 이제 고객사들이 네. 다 힘드니까 돈 돌려달라 돈 이러는 빼달라고. 거예요. 돈 돌려달라 그러니까 예치금 깨먹고 네. 뭐 돈 돌려달라 하니까 일종의 슬로우 뱅크런이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미실현 손실을 실현시켜 가면서까지 돈을 갚아줘야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파산이 있었던 싼 거죠. 값에 국채를 던져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죠. 파산이 막 왔던. 그러면서 거. 이제 파산이 일고 이제 은행들이 부실하면서 그게 부실이 전이되는 네. 소위 말하는 뱅크데믹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정확히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같은 경우는 이 뱅크데믹 현상인 거죠. 네. 다른 은행들은 은행의 본질적인 문제, 은행이 투자한 투자 대상 그게 혹은 자기 잘못이었고. 은행의 비즈니스 구조 때문에 나타난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네.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는 말 그대로 오히려 SVB보다 큰 은행이에요. 네. SVB가 16위 은행이었고요. 네.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14위입니다. 네. 미국의 은행이 4,800개나 돼요. 그 은행 중에 이렇게 탑 안에 들어가는 은행들이 이제 부실 또는 인수 파산이 일어났는데 특히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같은 경우는 뱅크데믹 현상에 그러니까 은행의 부실이 전이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파산 혹은 인수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따른 영향이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금융부실한 상황이 네. 생각보다 장기전이 될 수 있겠구나. 아. 뭐 그렇게 지금 진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어느 정도 금융 위기까지 가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뭐 그 진화를 막 하긴 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뭐 불씨가 남아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좀 진정이 좀 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부실가 남아 있죠.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은행 부실과 또 네. 파산 이런 그 대표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의 궁극적인 배경이 고금리거든요. 네. 제가 계속 브링남에 출연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3년 경제는 고금리의 역습을 받는 해다. 네. 고금리의 역습을 받는 모습들인 거죠. 지금 나타나는 모든 현상이. 아직 좀 진화는 되지 않았다. 그렇죠. 왜 고금리가 해결된 건 아니니까. 네. 아직도 금리를 인하한 적도 없고 추가적인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니까 네. 어쨌든 추가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거나 동결된다라고 한다면 고금리라는 것이 저금리로 완전히 전환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금리 상황에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국채에 투자했던 이 은행들이 힘들어진 거고 네. 또 그런 와중에 많은 부실 기업들이 생겨나잖아요. 네. 경기 침체. 이것도 고금리 역습이죠. 네. 부실 기업들이 생겨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부실 기업들이 돈을 달라. 네. 또 혹은 예치금이 줄어요. 적어도. 네. 저축을 얼마씩 하다가 오히려 돈을 빼는 현상이죠. 돈 요구는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네. 은행이 갖고 있는 잔고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 거고요. 네. 그 와중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같은 경우는 이런 은행도 못 믿겠다. 네. 비슷한 비즈니스 구조다. 예를 들어서 이런 종류의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치금이 쭉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치금 빠지는 실적 발표를 보고는 네. 투자자들이 또 빼고. 주가를 떨어뜨리는 거죠. 주가가. 주식 시장에서 돈을 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뱅크에 투자했던 뭐 투자자 혹은 아까 방금 말씀했던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그 종목 안 되겠다. 실적을 보니까 네. 실적이 너무 지금 안 이렇게 좋죠. 빠지니까. 네. 그러니까 자꾸 주가가 뭐 13달러, 8달러, 네. 5달러 하면서 인수되기까지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뱅크데믹 현상이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거고요. 네. 그러나 이게 금융 위기로까지 간다 이렇게 단정 짓긴 좀 어려워요. 미국의 은행 중에 GSIB로 등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네. GSIB가 글로벌 시스테미컬리 임포턴트 뱅스 금융 시스템을 붕괴시킬 만한 그런 은행들을 매년 30개를 산정해요. 네. FSB라는 금융안전기구에서 네. 11월에 산정을 하는데 미국 은행들이 이 탑 5는 항상 들어가요. 그러니까 탑 5에 있는 JP 모건 체이스라든가 네. 웰스파고라든가 네. 이런 은행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은행들인데 요 정도가 만약에 정말 파산되거나 또 인수되거나 왜냐하면 얘네들이 뭐 하고 있냐면 나머지 중소은행들의 불안한 것들을 좀 네. 떠안기 시작했어요. 네. 왜냐하면 여기에 예치 못하니까 여기로 옮겨가요. 그리고 이 은행들을 이미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를 인수했던 것처럼 네. 부실 은행들을 네가 떠안아라고 미국 정부에서 좀 압박도 가하고 하다 보니까 부실 부문을 떠안아요. 네. 그럼 부실 부문을 떠안으면 JP 모건 체이스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네. 그 주가를 어떻게 볼까요? 뭐 좋게 보진 않겠죠. 좋게 부실이 떠안아진 네. 만큼 그만큼 안 좋아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 주가가 떨어지거나 은행주가 떨어지는 거죠. 은행채가 떨어지고 뭐 이런 와중이니까 기본적으로 뱅크데믹 현상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아까 말씀하신 어떤 고금리의 역습 이런 것들이 지금 네. 전체적으로 좀 퍼져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제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상업용 부동산에서 위기가 온다. 네. 특히 뭐 워렌 버핏도 막 이런 얘기도 맞아요.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맞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랑은 조금 또 다른 어떤 네. 의미에서 또 위기가 또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맞아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진짜 너무 좋은 위기인지. 말씀입니다. 자, 이 부분 말씀드리면요. 결국 고금리의 역습을 받는 모습은 비슷한데 네. 다만 골마있던 부분이 다른 것뿐이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뱅크는 결국 그 은행이 투자했던 투자 대상이 골마 있었던 것이고 네. 미실현 손실이 많이 커졌었던 네. 것이고 저마다 골마 있는 게 다른데 우리나라가 골마 있는 건 미분양 주택인 거예요. 네. 그죠? 미국의 경우에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좀 문제가 있어요. 네. 결국 고금리의 역습을 받는 모습인 거예요. 다. 네. 우리나라 미분양 주택 늘어나는 네. 거나 상업용 주택 늘어나는 거나 이거 마찬가지예요. 네. 미국 경기가 굉장히 큰 화랑이고 네.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한 니즈가 많으면 네. 공실이 일어날 리가 없죠. 그렇죠. 그것도 경기 불황의 하나의 모습인 거예요. 물론 거기에 또 맞물린 것이 미국 기업들이 더더군다나 네. 재택근무를 많이 채용합니다. 그랬었죠. 코로나19 때 채용했다가 네. 코로나19가 끝나면 완전히 이제 출근 근무로 바뀔 줄 알았더니 네. 완전히 안 바뀌어요. 또. 그러니까 재택근무에 익숙해졌다 보니까 네. 또 상당 비중의 기업들이 그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거예요. 네. 또 재택근무를 사용해 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오피스를 굳이 200평 쓸 필요가 없네. 50평만 쓰고 재택근무하면 반 돌리고 오히려 직원들은 더 좋아하고 네. 더 인재 채용할 때 그게 또 쓰여요. 네. 여러분 개발자 찾잖아요, 기업들이. 특히 여기 판교에. 네. 개발자 찾을 때 개발자들이 뭘 요구하는지 아세요? 재택근무 가능 여부를 판단해요. 그러니까 그런 인력들을 채용한다거나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들도 만족하지만 오피스를 줄이니까 임차료가 줄. 그런 그러니까 것도 좋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네. 그냥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네. 공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된. 그러니까 단기적인 이슈와 장기적인 이슈. 그럼 실제로 공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게 좀 추세로 보입니다. 추세로 보입니다. 한번 그래프 보여드리면 이제 오피스 네. 그리고 오피스텔도 네. 상업용 부동산이고 중대형 상가, 소형 상가 네. 여기까지가 이제 상업용 부동산인데 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좀 불황을 가장 대변하면서 보여주는 게 네. 사무실 공실률이죠. 보시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2020년에 저점이었고 거의 네. 19년 그 지점에 그 이후에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공실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23년까지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미분양 주택처럼 네. 미분양을 떠안는 부동산 PF를 떠안는 네. 그런 건설사들이 갑질을 못하다 보면 그 부실 기업 건설사들의 부실이 금융 부실로도 전개될 수 있으니까 네. 역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이런 공실이나 미분양 사태가 계속 전개되면 될수록
아무래도 이걸 많이 떠하는 그런 은행들, 중소형 네. 은행들이에요. 네. 그 중소형 은행들은 좀 어려워지죠. 그러면 그 중소형 은행이 어려워지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위 빅5 뭐 네. 탑5들이 또 같이 연계돼서 어려워지고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려워질 수 있죠.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글로벌리 봤을 때 시장의 어떤 투자자들 자체가 네. 굉장히 냉각되어 있어요. 아 이거 은행 좀 못 믿겠다. 만약에 정부가 뭐 예금자 보호 제도를 활용해서 얼만큼까지 보호해줄지 모르겠지만 네. 좀 못 믿겠다. 네. 이러다가 금융부실이 계속 전이돼. 더군다나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사태가 컸어요. 음. 이건 그 자체가 뱅크데믹 현상이었기 때문에 금융부실이 어디로까지 또 전개될지 모르겠다. 지금 5월을 살고 있지만 5월 중에 또 이런 중형급 은행이 또 파산하거나 인수되거나 네. 또 중소형 은행들이 뭐 몇 개 또 위태위태하다거나 네. 이런 어떤 기사들이 계속 쏟아질 때마다 네.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까요? 뭐 당연히 좀 불편하고 불편하죠. 좀 보수적으로 좀 움직일 수밖에 그렇죠. 없고. 예치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네. 이게 어떤 거냐면 뱅크 디파짓이 네. 쭉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예. 네. 기본적으로 대출 수요는 늘어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이게 재밌는데요. 이 저축금리, 그러니까 결국 인터레스트 익스펜스 빨간색 선을 보시면 네.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죠. 네. 근데 위에 있는 토탈 인터레스트 인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더디게 올라가죠. 그러네요. 그러면 그 차이 값은 줄어드는 거가 네. 되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은행들이 많은 그 금융 소비자들이 저축하려고 하지 않은 네. 저축 성향이 줄어드니까 네. 아무래도 더 많은 이자를 줘야만 좀 줘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금을 조달하는데 비용이 네. 더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게 굳이 따지면 코픽스 같은 느낌입니다. 자금 조달하는데 그 들어가는 비용이 네. 커져요. 근데 대출 금리 상승 속도보다 자금을 조달하는 데 들어가는 그 비용분이 더 네. 커지니까 네. 순 이자가 어떻게 돼요? 안 좋아지는 거죠. 네, 그렇죠. 안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은 미국 은행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뱅크데믹, 금융부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걱정되니까 네. 은행에 저축해야 되나 이 시점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거죠. 아. 그런 관점에서 저축은 더디하고 네. 오히려 대출은 늘어나고 그런데 결국 자금을 마련해서 그걸로 대출해 주든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자금을 마련하는데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기준금리도 어쨌든 최근까지 올라갔으니까 네. 결국 연준한테 줄 이자도 늘어나는 높아지고. 거고 혹은 금융소비자들한테 저축자한테도 줄 이자도 많아지는 느낌. 네. 더군다나 이런 현상이 한 개 은행만 겪는 게 아니라 네. 미국에 있는 모든 4,800개 은행들이 네. 이런 공통적으로 상황이면 지금 중소형 은행들이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더 경쟁적으로 네. 저축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중금리가 대출금리가 떨어지는 이유도 그겁니다. 네. 대출 수요가 줄어드니까 그 대출 줄어드는 수요 중에 일부라도 절대적인 비중이라도 우리 은행으로 데려오자. 그러면 대출 금리를 어떻게 될까요? 뭐 떨어뜨려야 조금 되죠. 낮춰줘야죠.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정점, 우리나라 네. 기준금리가 정점을 찍고 계속 동결함에도 불구하고 네. 시중금리는 먼저 정점 찍고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런 네.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현상 속에 아직도 금융부실은 남아있다. 그러나 5대 은행이 정말 쓰러지든가 네. 파산하거나 하는 일이 금융 리스크, 네. 금융 위기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상황까지는 치닫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럴 어떤 징후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다만 이런 문제들이 많은 중소형 은행들을 떠안게 만들고 대형 은행들이 그러다 보면 이제 대형 은행들도 못 믿는 거죠. 네. 불신하는 거죠. 네. 주가도 떨어지죠. 은행주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은행 부실이 여전히 전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어쨌든 그 상황이 좋진 않지만 그렇게까지 뭐 위기 상황까지 정말 심각한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정도의 뭐 체력은 좀 있는 상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미국 정부도 그런 걸 이제 막으려고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그런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네. 더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은행 파산 여부를 좀 진단하는 그 배경도 혹여나 이 금융 부실, 금융 안정 여부가 큰 손상이 일어서 결과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또 떼어서 연준은 어떻게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있나 이걸 또 봐야 되는데 네. 이번에 5월에 FOMC 열고 네. 성명서에 명확히 그 문장을 담았죠. The U.S. banking system is sound and resilient. 매우 건강하고 회복력이 있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미국 은행 시스템이 건전하다 괜찮다. 탄탄하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을 만큼 네. 적어도 누가 뭐라고 하든 연준 입장에서는 네. 금융부실 걱정하지 말라. 그 정도는 아니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입장이니 네. 이 금융 리스크 때문에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란 아직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네.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또 요즘에 또 얘기가 나오는 게 뭐 이게 약간 연례 행사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네. 그 미국은 이제 항상 그 부채 한도 가지고 막 이게 다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또 그 부채 한도가 또 뭐 목전에 찾는지 또 막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맞아요. 예. 이 부분도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거 가지고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다 네. 저렇게 뭐 정부가 뭐 셧다운을 하나 만에 막 이런 네. 얘기들이 왜 계속 나오는지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부채 한도를 정해요. 네. 근데 정할 때 어디서 정하냐면 의회에서 정해요. 근데 의회에서 이 소위 야당과 여당으로 구성되잖아요. 네. 근데 야당 여당 싸우는 건 우리나라나 세계적으로 다 똑같아요. 서로 네, 일치하지 그렇죠.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들은 뭐를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뭐 표를 얻어야 표 되고. 때문이죠. 네. 그 표를 얻어서 뭐 하려고? 다음 네. 차선 정권 잡아야 정권 되니까. 잡아야 되니까 네. 그겁니다. 그걸 목적으로 하는데 여당 입장에서는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네. 부채 한도를 올려달라. 조건 없이 올려달라. 보시는 것처럼 선 그래프 보세요. 네. 역대 정부에서 부채 한도를 조정하지 않은 적이 있나요? 한두 번도 아니에요. 잠깐 이렇게 한 번 있었지만 네. 그래도 바로바로 올려주네요. 바로 올려요. 네, 네. 부채 한도를 계속 조정합니다. 그죠? 네. 부채 한도를 조정하고 있는데 역시 이번에도 부채 한도가 거의 그게 달했어요. 보시면 네. 31조 달러 정도 31.4 천억 달러인가 네. 그 정도가 부채 한도인데 네. 부채 한도에 거의 다 달았죠. 네. 이게 실링이라고 하죠. 부채 한도. 지붕인 거죠. 지붕. 네. 천장까지 지금 다 온 거예요. 물이 다 찬 거예요. 네. 근데 이 한도를 넘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부도인 거예요. 그렇죠. 네, 부도인데 근데 그 한도를 넘어설 만큼의 부채를 발행할 것인지 여부가 하나 또 있는 거고. 네. 근데 어떻게 하면 이 한도를 넘어서까지 발행할 수밖에 없냐면 그 다음 장 보시면 미국 정부가 행정부가 연준에 가지고 있는 계좌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에 잔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잔고를 하나하나 다 까먹는 중인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2020년, 21년에 네. 경기가 그 팬데믹 경제 위기였죠. 네. 그러면 재정 지출할 게 많죠. 그렇죠. 재정을 엄청나게 우리나라도 긴급 재난지원금 네, 뿌리고 막 추경 돈 썼죠. 편성하고 그게 다 뭐 한 겁니까? 빚져서 한 거예요. 네. 빚져서 그렇게 막 재정 지출하고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했죠. 네. 바이든 행정부는 또 뭐를 키로 걸었어요? 공약에 뭐 재생에너지 인프라 많이 깔겠다. 친환경. 그리고 반도체 지원법 같은 거 발의해 가지고 네. 우리 미국의 공장 전화 대신 네. 우리가 지원금 주겠다. 네. 이게 다 뭐예요? 지원금. 다 돈. 다 돈인 거예요. 네. 근데 돈을 주는 이유는 굳이 나쁘게 해석하면 뭘까요? 뭐 바이든의 표현 거예요. 그렇죠. 그게 공약이었고 그걸로 당선됐으니까 네. 그걸 차질 없이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네. 다음 차선에서 다시 그렇죠. 재선에 성공할 내년에 수 또 있겠죠. 대선인데. 그렇죠.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차질 없이 이행해야 네. 돼요. 근데 재밌는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잔고가 잔고가 없네. 제로에 다 가깝죠. 네, 네. 그래서 지금 6월, 7월 정도면 빠르면 6월 네. 그 정도면 잔고가 바닥이 나고 네. 미국은 추가적인 부채 의존을 해야 되니까 국가 부도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이대로만 놔두면 네. 실링을 조정하지 않으면 네.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어쨌든 양당이 대치된 이유는 바로 이거죠. 이쪽 당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조건 없이 한도만 올려달라. 매년 그러지 않았느냐. 네. 역대 정부 계속 그랬고 네. 트럼프 때도 그랬다. 네. 올려달라. 이렇게 하는데 야당에서 뭐라고 합니까? 조건을 걸죠. 자꾸. 한도 올리는 건 맞다. 네. 조건을 다는 거예요. 네. 한도 올리는 건 맞지만 한도 올리는 과정에서 대신 재정 지출을 축소시켜라. 지출 조정을 해라. 네. 쉽게 말하면 너가 공약으로 걸었던 그걸 그런 차질 거 없이 이행하지 말고 네. 차질 가져라 이거예요. 아. 그럼 다른 말로 뭐예요? 그거 공약을 깎아먹으라는 이해가지고 거잖아요. 표를 깎아먹어라. 네. 이게 정치 싸움하는 거예요. 네. 정치 싸움하다 보니까 계속 부채 상한 한도를 올리지 않고 거의 국가 부도 상황에 직면해 있을 수도 있다. 직면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니까 계속 어때요? 불확실하죠. 또 불안하고. 걱정되죠. 네. 불안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하방 압력을 받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박스권에 또 갇히는 거예요. 이거를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국가 부도죠. 국가 부도가 일어나면 네.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여러분 나라가 망가지는 현상을 네.
뭐 설명드리려면 진짜 10분 동안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단적인 예가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 하면 국방이잖아요. 네. 근데 미국 군인들은 우리나라처럼 그냥 의무 제도가 네. 아니잖아요. 월급 주고 월급 다 해야 줘야 되는데. 그러면 국가부도 상황에는 월급을 못 줘요. 월급을 미루는 일이 발생하는 네. 거예요. 월급을 미룬다. 그러면 오히려 월급 미루기 전부터 국가부도에 처했다라는 얘기만 들으면 군인들이 싹 빠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본주의고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네. 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왜 목숨 걸고 이렇게 그렇죠. 러시아까지 파병 가고 왜 합니까? 그죠? 안 갑니다. 그러면 대규모 군인들한테 봉급을 못 주니까 네. 국방 시스템이 붕괴돼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치안 시스템이 붕괴돼요. 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한마디로 붕괴되는 공무원의 공권력이 다 이제 망가지게 되는 끝나는 거죠.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뿐 아니라 미국이 이런저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발주를 걸었잖아요. 네. 그럼 발주를 걸어서 수행사를 선정하는 거예요. 누가 여기 도시 건설에, 네. 누가 여기 풍력 발전 이거 뭐 인프라 하려고 하는 것들도 그렇죠. 많은데 자기 공약들 네. 그거 그거 다 해왔는데 발주는 걸었고 그걸 사업을 이행했는데 돈을 못 주는 네. 상황.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부도는요. 네. 정말 말 그대로 전쟁입니다. 참사입니다.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근데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서 그냥 올려주면 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냐 또 거꾸로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한정 빚을 계속 늘려도 되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만약에 부채 한도를 올리면 단순히 끝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제가 안 했을 겁니다. 네. 부채 한도를 끌어올리더라도 네. 결국 국가부도 상황은 면하더라도 네. 그래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어떤 거죠? 문제냐? 그 대표적인 사례가 네. 첫 번째는 오바마 행정부 때 네. 2011년입니다. 네. 그때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양적 완화한다 시중에 유동성 많이 공급하고 네. 통화 정책도 재정 정책도 어쨌든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니까 네. 각고의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등장했던 그 핵심 키워드가 그린 그로스예요. 기억하십니까? 그린 그로스. 뭔가 딱 그림 네. 들어오고 막 비슷해요. 다. 네. 바이든하고. 네. 왜냐하면 네. 그 당시 바이든이 하긴 부통령이었으니까. 부통령이었잖아요. 비슷해 생각이 네. 똑같습니다. 네. 그 당시 우리나라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도 녹색 성장이었어요. 네. 2011년 기억하십니까? 제가 2010년에 제가 잊지 못한 보고서 논고를 네. 하나 썼는데 그게 전기차 시장에 대한 판단이에요. 네. 곧 전기차 시대가 온다. 네. 그때는 사람들이 다 안 믿었어요. 2010년만 하더라도 네, 안 믿었죠. 좀 근데 빨랐네. 너무 빨랐죠. 안 믿었어. 잘 안 네. 믿었어요. 근데 지금 전기차 시대가 온다 그 보고서 내면 네. 뭐 다 아는 얘기를 지금 그렇죠. 하냐 네. 이렇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그 시대입니다. 그린 네. 그로스를 외쳤던 그때 재정 지출 많이 하고 경기 부양시키고 하니까 재정이 막 투입돼요. 한번 그 다음 그래프 보실까요? 네. 여기 네. 보시면 당시에요. 당시 2011년에 보면 다른 정부 때보다 오바마 행정부 때 재정 지출이 급격히 늘죠. 파란색 네. 보십시오. 그죠? 쭉 느네요. 그 늘어나는 속도가 기울기가 폭이 네.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늘어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실링을 계속 계속 조정해 왔던 올려줬네요. 거예요. 네. 근데 그 오른쪽 그래프를 보셔도 상단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어쨌든 그 부채가 네. 2011년에 급격히 늘죠. 요때 한번. 예. 네. 그리고 2020년에 또 급격히 늘죠. 이때야 뭐 네, 이런 거예요. 네. 그 밑에 그래프도 좀 비슷한 개념이에요. 비슷하게 급격히 늘고 급격히 늘죠. 네. 이게 왜냐하면 금융위기 후에 경기를 이제 한번 복구시키려고 부양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 부채를 끌어다가 돈을 많이 쓰다가 이렇게 부채 한도 상황에 놓였고 상원과 하원 간에 좀 갈등이 있기 때문에 네. 다른 당이니까 그때도 똑같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이 대치된 상태. 스탠드오프는 서로 멀리 떨어져서 서 있는 거예요. 네. 접점을 못 잡는 네. 느낌. 그런 스탠드오프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지금 불확실한 거예요. 네. 이런 상황이 제기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때는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근데 합의점을 찾고 나서 미국 신용 등급이 강등됐어요. 아, 맞아요. 저 기억납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 신용 등급 강등은 네. 마치 이런 거예요. 이 사람 신용 없어. 이 사람한테 대출해 주지 마. 네. 이런 느낌인 거예요. 마찬가지 미국한테 투자하지 마. 이런 선언인 거예요. 네. 역시 이번에도 네. 없겠다라고 판단하진 않습니다. 어. 있을 개연성이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렸던 금융부실의 여파도 남아 있죠. 그렇죠. 그러면 국가 부채 한도를 끌어올려도 여전히 고질적인 문제는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거 좋은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불안한 게 네. 신용평가하면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양당이 극에 그렇죠. 달하면 정책을 그다음 제도를 도입할 수가 없어요. 네. 그다음 순차적으로 뭔가를 이행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어쨌든 신용 등급을 강등시킬 만한 여건이 돼 있는 거죠. 그런 것은 굉장히 좀 뭐 우리가 우려할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과거처럼 그냥 이렇게 부채 한도를 상향을 해주기는 하겠지만, 네. 뭐 아마 정쟁을 많이 할 것이고 여러모로 지금 미국 경제가 상당히 안 좋은 그런 그렇죠. 상황이다. 그렇지만 뭐 이게 뭐 금융위기 막 정말 그런 심각한 그렇게까지는- 상황까지는 안 가겠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네.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드리는 이야기가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해요. 네. 제가 이 책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강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어려운 용어인데 구축 효과라고 구축 효과. 구축 효과인데 한번 설명드리면 네. 이게 간단히 말씀드린 겁니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면 늘릴수록 네. 물론 경기 부양시키려고 민간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네. 재정 지출을 늘리는 거예요. 네. 근데 늘리면 늘릴수록 오히려 민간 경제에 더 부담을 준다 하는 느낌이 구축 효과예요. 네. 반대로 얘기하면 낙수 효과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굳이 설명을 드려보겠어요. 네. 왜 그런지. 자, 실링을 올립니다. 네. 그 실링을 올리면 미국이 어떻게 할까요? 국채를 더 발행하겠죠. 그러겠죠. 그럼 국채를 발행하면 국채 금리가 올라갈 거예요.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 네. 싼 거예요. 그러면 뭐 사야 되나요? 국채를 국채 사야 됩니다. 사죠. 국채 사야 됩니다. 네. 미국 국채 살 때가 곧 온 겁니다. 음. 만약에 이런 일이 전개될 때, 네. 자 그다음 중요한 거. 그러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네. 미국 실물 경제만 볼게요. 제가 투자 관점에서 미국 국채 투자라는 말씀 드린 것과 달리 네. 그냥 미국 경제만 본다면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한전이 적자 상황에 있으면 네. 한전채를 발행하죠. 물론 한전채는 국채는 아닙니다. 그죠? 네. 공공채에 해당되겠죠. 네. 그죠? 근데 민간 기업의 채권하고 한전채가 있으면 뭐를 선호할까요? 한전채를 선호하잖아요. 한전채를 선호해요. 안정적으로 지키는 투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미국이 국채를 이렇게 늘려놓고 네. 싼 가격에 내놓으면 회사들은 더 값싼 회사채를 발행할 네.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러면 자금 마련하기가 또 굉장히 힘들어지네요. 어려워져요. 네. 당연히 국채 투자하지 누가 회사채 투자.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 민간 기업들이 자금 마련이 더 어려워진다. 그럼 자금 마련이 어렵고 더군다나 만약에 신용등급 강등까지 이어진다고 해볼게요. 네. 그게 둘이 만나면 그러면 주가가 무너지겠죠. 네. 부동산 가격도 또 한 번 무너집니다. 미국에. 가뜩이나 상업용 부동산도 지금 리스크가 그렇죠. 있는데. 당연히 무너집니다. 이런 네. 시스템적 리스크는 일시적으로라도 무너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네.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근데 이런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미국 기업들의 주가가 조정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기업들이 채권 발행을 못하면 네. 자 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자기 자본금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만큼 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더 많은 회사채를 네. 발행해야 된다는 또 발행해야 뜻인데 되는데. 이 와중에 국채가 쏟아지니까 네. 민간 기업이 자금 마련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아, 우리나라가 최근에 겪었던 그 케이스네요. 비슷합니다. 네. 레고랜드 때. 네. 그러면 자금 마련이 미국 기업들이 어려워지면 신규 투자를 못 하죠. 네. 신규 투자를 못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신규 수출이 준다는 뜻인 아. 거예요. 단적인 증거입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가 위축되면 비로소 고용 침체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용 자체가 줄어들면 고용 침체가 오면 물가 상승률은 빠른 속도로 잡히긴 할 겁니다만 네. 근데 미국 경제의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시작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경제 위기 온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똑같은 네. 말씀 드리지만 위기와 침체는 다르다. 다른 거예요. 네. 경기가 계속 L자로 더 꺾여들어 좀 강하게 꺾여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거예요. 네. 그런 시나리오를 봤을 때 지금 보니까 부채 한도를 조정하든 네. 조정하지 안 않든 하든. 어쨌든 23년 하반기 미국 경제가 네. 심상치 않다. 아, 좋진 않다. 네, 좋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미국 경기가 안 좋은 거는 한국에도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한국도 23년 하반기 경제가 전망이 좋진 않겠어요. 지금으로서는요. 네. 지금 말씀드렸었던 이 두 가지 시나리오 너무 좋은 질문 네. 주셨어요. 금융부실의 여파와 지금 국가부도 사태의 여파. 네. 이게 어느 정도로 점증되느냐. 그 정도에 따라서 좀 강한 경기 침체를 더 불러올 수도 있고요. 이런 여파가
또 추가적인 파급 영향을 안 준다라는 전제하에서는 네. 23년 1, 2분기를 지금 저점으로 보고 있어요. 네. 경기 저점이라는 네. 거예요. 경기. 경기 저점이라고 보고 있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이제 없고 네. 그러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 없는 것만으로도 그나마 긍정적인 훈풍인 거 따뜻한 훈풍은 네, 아니더라도 네, 네. 그 미풍은 돼요. 네. 찬바람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경기 회복의 요소가 되면서 23년 하반기는 좀 그나마 1, 2분기보다는 낫겠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상저하고로 보고 있었는데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상저하고도 상저하고의 표현인 것이지 네. 이 상저하고를 보고 있는 것은 단 한 개의 기관도 빠짐없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재부도 그렇게 보고 있고 한국은행도 보고 있고 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DI 국회 예산정책처도 똑같이 다 경제 성장률을 전망치를 제시하는 모든 기관들이 상저하고로 보고 있는데 정확한 이 상저하고의 의미는 상저하고가 아니라 상저덜저예요. 이해가죠? 둘 다 안 좋은데. 둘 다 안 좋은데 더 안 좋은 건 상반기다라는 그나마 거지. 좀 낫다. 하반기에서 그 폭발적으로 경제가 회복되는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추가적인 지금 이 안 좋은 시나리오가 파급 영향을 주면 상저 네. 하더저가 되겠죠. 아. 예, 그러니까 더 L자로 꺾여 들어가는 경기 네. 침체가 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시나리오를 좀 그림 그리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사실 뭐 이런 것들이 언제쯤 결정이 된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이 부채 한도로 이제 시작이 된다고 봐야 될까요? 네, 뭐. 부채 한도 조정 네. 여부가 네. 저는 뭐 그렇게 길게 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미국 상황이 네. 이 보세요. 부채 한도 조정을 놓고 옐렌 의장, 옐렌 의장이 이제 장관이죠. 아, 그렇죠. 전 재무장관. 의장 현 장관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심각한 부채 한도 위기에 놓여 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확히 해석해 본다면 옐렌은 바이든 편이죠. 네. 바이든 정부잖아요. 네. 그러면 옐렌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국가 부채 한도 상당히 심각하니까 야당 고집 부리지 말고 조정해라. 네. 조정 안에서 부채 위기 오면 네. 국가 부도 오면 그거 야당 탓이다. 공화당 탓이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끌어다가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야당도 그냥 막연히 왜냐하면 지금 부채 한도 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 네. 이것 자체가 굉장한 불확실성을 가져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부채 한도를 조정하지 않고 공화당이 내 말 들어라라고 마음 놓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정말 절박한 심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의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5월 달 중에는 어쩌면 이 영상이 나가는 그 지점에 타결이 될 수도 있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 기사만 봐가지고는 사실 이런 얘기를 잘 모르거든요. 근데 맞아요. 지금 얘기를 설명해 주신 걸 들으니까 아 저래서 저렇게 막 싸우고 있구나. 네, 네. 이런 얘기들을 또 네. 이제 이해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또 책 쓰신 거 이 예. 책을 좀 보면 그렇죠. 이제 아주 네. 기본서니까 이 책 그 6년 예. 만에 예, 맞습니다. 개정판. 입문서를 처음 네, 냈죠. 이거 입문서니까 요 네. 15분 경제 특강 이 네. 책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지금 같습니다. 부채 한도 이야기를 주셨으니까 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또 다른 주제가 네. 바로 CDS 프리미엄이에요. CDS 프리미엄. 자, 이거 가지고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CDS 프리미엄이 급등했다. 이런 얘기 들으면 기사로 접하시면 네. 국가 부도 위험이 뭔 더 소리지? 커졌네. 네. 막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을 발간한 이유가 네. 그런 개념을 나의 일상용어로 장착하고 있으면 네. 그 기사를 봐도 술술 읽힐 네. 수 있다. 이런 네. 의도예요. 네. 근데 CDS 프리미엄을 제가 어떤 식으로 설명드렸냐면 자 이렇습니다. 우리 네. 대표님이 차를 운용하시니까 네.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요. 네. 근데 보험료를 예를 들어 100만 원씩 낸다고 해볼게요. 네. 매년. 매년. 네. 근데 만약에 사고를 한 너댓 번 냈어요. 네. 올해. 음. 그럼 내년 보험료는 아무래도 어떻게 될까요? 많이 오르죠. 올려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보험금을 오히려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400만 원 타가니까 네.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런 위험도가 높은 운전자에게 같은 조건으로 보험료를 받을 수가 없는 그렇죠.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요구할 겁니다. 네. 그게 보험료잖아요. 네. CDS 프리미엄도 아주 비슷한 개념이에요. 설명드려 보면 네. 여기 금융기관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투자자가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 투자 대상이 있습니다. 피투자자예요. 네. 그럼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 혹은 투자하는 건데 금융기관이 중개했으니까 나 믿고 자 내가 나 믿어 투자하세요. 네.
투자 수익률 얼마입니다. 이렇게 네. 알려주는 거예요. 네. 대신 이 은행을 믿고 투자하는 거지만 네. 혹은 이 금융기관을 믿고 투자하는 거지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보증서 줄게 이거예요. 내가 보증서 줄게. 네. 그러니까 나 믿고 해. 네. 근데 보증서면 보증선만큼의 대가를 받아야죠. 받아야죠. 그게 뭘까? 네. 그게 수수료예요. 수수료. 근데 그 수수료가 바로 CDS 프리미엄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이 피투자자가 매우 위험해요. 네. 앞으로는 더 위험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더 많은 좀 세게 받아야죠. 위험 수당을 네. 받아야겠죠. 왜냐하면 위험을 투자자가 테이크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테이크하자라는 관점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CDS 프리미엄 이거를 더 높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국가 부도 상황에 직면하면 직면할수록 이 값은 올라갈 것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미국 CDS 추이가 1년물이든 5년물이든 23년 연초에 네. 폭발적으로 치솟았어요. 그러네요. 이때도 부채 한도 가지고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연초에. 네. 여러분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네. 23년 연초에 부채 한도 가지고 조정한다 안 한다 가지고 대치된 이런 상태에 그 위험도가 크게 점증된 거예요. 네. 그 이후에 뭐 크게 제자리로 돌아오진 않았었죠. 네. 쭉 오른쪽으로 가는 느낌인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번에는 더군다나 23년 5월 들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업데이트했습니다. CDS 추이가 더 튀었네요. 더 튀었습니다. 네. 그리고 151.9 역사상 정점을 찍고 네. 계속 우행하는 거죠. 네. 거의 그 수준에 맴돌죠. 이게 의외로 급등락하지 않아요. 보세요. 역사적으로도 보면 쭉 가다가 한 번 급등하고 네. 쭉 가다 그런 흐름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가 부도 위험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금융기관의 위험 수당에 대한 네. 부담인 거예요. CDS 프리미엄. 이거는 어찌 보면은 뭐 은행들이 자기들 뭐 어찌 보면 그 보증값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무엇보다도 예민하게 판단하는 그렇죠.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그렇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소위 말하는 불확실성, 빅스지수랑 약간 비슷한 거죠. 아.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인정하는 것이고요. 네. 국가 부도 위험이 이토록 점화된 적이 있었나 하는 네. 이토록 국가 부도 상황에 내몰린 적이 미국이 있었나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 숫자입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물론 일부는 국가 부도 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대부분은 안 온다라고 믿을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확실성 좀 찜찜함 아 이거 경제 자꾸 안 좋아지네 네. 라는 마음이 있으니 미국 국민들이 주식 투자 하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자꾸 주식시장에서 돈이 이탈하는 거예요. 네. 혹시나 그런 모습이라고 지금 네. 정의될 수 여러모로 좀 상황이 좋지 않고 수치들도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네. 최근에 또 이제 미국이 또 금리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한국과 미국의 이제 금리 격차가 가장 커서 네. 우리 이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 이러다가 한국이 또 금리 올리는 거 아닌가 하는 또 이런 좀 불안감을 또 갖고 있는 분들도 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가 이제 1.75 막 이렇게 나면 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랑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나라 금리는 어떻게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아마 한 1년 전쯤인가요? 이맘때 네. 우리나라 외환 위기 가능성 점증되지 않느냐 네. 그 질문 받으면서 그럴 일은 거의 없다라고 쭉 설명드렸었던 네. 일이 기억납니다. 네.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가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그때부터 자금 유출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 네. 오히려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질 것 같아라고 믿음을 공고히 할 때 불안할 때. 네. 네. 이제 곧 한 3개월 있으면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질 것 같은데 네. 그런 마음이 팽배할 때 그때 어떻게 할까요? 그때 여러분들 달러 투자를 집중할 거예요. 그때부터 강달러가 나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나서 네. 그러고 강달러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강달러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역전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어요. 만약에 네. 그러면 달러가 갑자기 급락할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이 시장의 움직임은 항상 선행합니다. 선반영이다. 예,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은 선행성이라는 게 매우 강합니다. 네. 지난 FOMC 회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한국과 미국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기존에 1.5%포인트였었는데 네. 지난 5월 FOMC 회의 때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인상하면서 격차는 1.75%포인트로 더 벌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강달러가 더 치솟고
그리고 그때 자금 유출이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닙니까? 네. 만약에 기계적으로 한국과 미국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네. 기계적으로 미국으로 자금 유출이 일어나고 또 강달러가 나온다라고 가정한다면 오히려 격차가 벌어졌을 때보다 24년 지금일수록 네. 더 자금 유출이 일어나고 더 강달러가 나와야 네. 되잖아요. 근데 사실 강달러 정점은 22년 10월이었죠. 네. 그것도 보면 가장 불안할 때. 불안할 때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단적인 증거가 23년 5월에 기준금리가 1.75% 포인트로 역사상 가장 높은 격차를 벌였을 때 네. 그러면 그 날만큼은 분명히 강달러가 나와야 되는데 네. 오히려 달러 가치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네. 자금 유입이 일어났었습니다. 증권 투자 한국 증권 투자가 집중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기준금리 제가 여러분께 조금은 안심시켜 드리는 겁니다. 네. 기준금리 격차 그 자체가 주는 기조적인 혹은 기계적인 자금 유출이나 강달러를 반드시 야기하는 건 아니다. 요 요인도 있겠죠. 물론 요 요인은 부정적이겠죠. 네. 자금 유출 우려라는 면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이거 말고 그밖에 다른 요인들이 더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또 아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에 말씀드렸던 누차 말씀드렸었던 외환 시장이야말로 굉장히 민감합니다. 선행적으로 네. 민감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표현해 볼게요. 차라리 네. 외환 투자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은 뭐 대부분 예상했잖아요. 그럼요. 또. 선물 시장 뭐 투자하는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지고 역전된 채 계속 네. 벌어질 거다라고 이거 이상으로 벌어질 거라고 예견했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진작 달러 샀지 그때부터 달러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겠지만 네. 물론 제가 앞서 강조했던 것처럼 기준금리 격차가 이렇게 벌어진 게 우리나라 경제 입장에서 좋은 게 아니에요. 네. 분명 나쁜 네. 거예요. 근데 이거 하자니 이거를 완화시키려고 금리 인상하자니 너무 많은 걸 또 놓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금통위 위원들이 기준금리 역전 현상만 보면서 금리 결정할까요? 그러면 인턴 시키면 되죠. 인턴 시키면 되죠. 그건 저도 합니다. 그죠? 그 정도는. 인턴 시키면 되죠.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는 네. 거예요. 그 외에 한 100여 가지 지표를 진짜 펼쳐놓고 막 감론을 막 싸워가면서 회의를 합니다. 진짜 네. 싸워가면서 합니다. 네, 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더 수평적 조직이어가지고 네. 나 그럼 이거 때려칠 거야 하면서 네.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납니다. 그쪽은요. 네. 지금 파월 너 마음대로만 할 거야. 이제 서로 성향이 다르면 네. 매파와 네, 네. 비둘기파가 비둘기파면. 서로 막 이렇게 싸울 수도 있어. 그만큼 첨예하게 각자가 보는 어떤 주장하에 자기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네. 지금 경제에선 금리를 인상하는 게 맞다, 동결하는 게 맞다. 이걸 가지고 싸우면서 싸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네, 표현했습니다만 네, 네. 이해가시죠? 그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우리나라가 네. 인상하면서 격차를 좁히는 것이 중요하기보다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미 이건 엎질러졌어 이거예요. 네. 좁힌다 한들 달라질 거 없어. 네. 이렇게 판단하는 가능성이 높아요. 아, 네. 그러니까 그리고-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우리나라가 하긴 좀 어렵다. 어렵고요. 네. 매일경제신문사에 네. M+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료 신문이 있어요. 네, 네. 제가 그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 유료 신문 M+에 필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필진들은 여러분 다 아실 만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 필진 모임이 있어요. 네. 단톡방에. 그러니까 제가 주관한 게 아니고 매경에서 만든. 네, 네. 그 필진 모임에서 제가 여기 오는 길에 네. 금리 동결할까요? 물어봤어요. 네. 그 국장님께서 모 국장님께서 네. 물어봐서 저는 뭐라고 답변했어요. 답변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한 명도 빠짐없이 동결할 거라. 아, 다 동결이다. 네, 다 100%. 그럼 저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정말 빼박 동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빼박 동결. 제가 네. 빼박 동결입니다. 그죠? 빼박 동결. 네, 네. 이거는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국은행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금리 동결이 맞다, 인상이 맞다, 인하가 맞다가 아니라 네. 한국은행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물론 굉장히 막다른 골목에 있고 이쪽으로 가자니 불량배가 있고 이쪽으로 가자니 불량배가 있고 금리 인상을 해도 불량배고 금리를 둘다 동결해도 힘들죠. 불량. 안 좋은 것 중에 덜 안 좋은 것을 고르는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경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내부 살림이 더 어려워요. 네. 우리나라 국내 사정이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국내 사정을 고려하자니 금리를 그냥 마음 놓고 인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나름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에서 연착륙으로 유도되고 있는데 네. 한국의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게 되면 다시 경착륙으로 갈 수도 있고 네. 미분양 주택 건수가 그래도 정점 찍고 좀 떨어졌는데 네. 7만 5천에서 7만 2천으로 떨어졌는데 네, 네, 네. 이게 다시 치솟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 분양 공급량은 정해져 있어요. 네. 당분간의 공급량을 누가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에 의해 정해지나요? 수요에 의해 수요가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금리가 다시 올라가 버리면 수요가 또 얼어붙거든요. 네. 그럼 미분양 주택이 또 쌓이죠. 추가적으로 쌓이면 애써 잡을 수 있었던 걸 놓쳐버려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도 그렇지만 건설사들이 네. 정말 힘들어집니다. 네. 뭐 건설사 한두 개 뭐 무너져도 되는 거 아니냐, 돈 많이 벌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그 건설사가 건설 사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정말 그 일자리, 네. 인력, 네. 시간제 일자리 그런 인력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대규모 인력이 일자리를 못 갖고 그 아버지께서 아이한테 밥을 해줄 그 살림 네. 보탤 만한 돈을 못 그 버니까. 돈 한 푼 못 벌면 그게 여러분이 바라는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 하나도 좋은 게 없는데 네. 근데 지금 이게 극단적으로 뭐가 부도가 일어나고 부실이 일어나서 그 은행이 쓰러지고 이건 극단적인 상황 다 안 좋은 거예요. 경제를 고려했을 때 네.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앙은행 사이드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적극적으로 금리를 뭐 인상한다? 네. 그러기는 좀 부담이 많이 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 더 안 좋거든요. 안 좋다. 더 안 좋습니다. 네. 대외경제정책연구원까지도 한국 경제 성장률을 1.5%로 낮춰봤습니다. IMF도 1.5%로 보고 있고요.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게 1.6입니다. 지금. 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경제거든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을 고려하면 지금은 수용할 만큼의 경기 침체인데 이거보다 더 떨어지면 경제 위기급이에요. 네. 경제 위기급이면요. 만약에 1%가 깨지면 경제 위기급이에요.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 경제 0.8% 성장했어요. 네. 역성장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경제 위기라고 다 부르셨잖아요. 다 위기죠. 그 정도로까지 가는 걸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한국은행은 굉장한 고심이 되겠지만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인상하자니 이게 더 걱정된다. 네. 대외적인 여건보다 대내적인 여건을 살피느라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일각에서는 반대로 그렇게 상황이 안 좋고 우리나라가 유독 그렇게 힘들다면 네. 금리를 좀 반대로 인하를 좀 해서 네. 상대적으로 좀 경기 부양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래서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와 가능성을 진단하는 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성이라고 봤을 때 네. 금리 인하는 좀 어렵겠다. 어렵다.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작년에도 그 말씀 네. 드렸는데 금리를 인하하는 일은 시스템적 리스크가 발생해서요. 지금 같은 경제에서는 네. 지금 수준은 그래도 견딜 만한 네. 그럼 극단에 치닫는 매우 안 좋은 녹록치 않은 경제인 거 맞습니다만 네.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격차를 벌려놓고 우리는 금리를 동결하면서 격차를 벌리는 것과 네. 미국은 계속 인상하는데 우리나라만 한 차례 인하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강달러가 엄청나게 또 나올 거고요. 네. 그런 예상하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자금 유출이 또 일어나서 또 후폭풍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것도 무시할 수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금리 격차를 더 벌리면서 추가적으로 이게 자살골이죠. 나쁘게 네. 얘기하면. 그죠? 미국이 올려서 격차 벌어지는 거랑 네. 우리가 인하해서 벌리는 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인하했을 때 그러면 물가 잡는 일을 완전히 놓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네. 지금 4.2에서 3.7%로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는 마지막 물가 상승률이 3.7%인데 물론 3.7%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전년 동월보다 3.7%나 물가가 오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코노미스트들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 오르나 떨어지나 이걸 보는 건데 역시 목표하는 물가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만약에 금리를 인하해버리면 다른 사인을 줘요.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려요. 네, 네. 더군다나 우리 정부도 행정부도 전기요금 올리죠. 가스 네. 공공요금 올리죠. 이런 것까지 맞물려 가지고 물가를 아예 못 잡는 네. 물가 잡는 일을 놓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려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경제 위기급의 뭔가가 등장하지 않는 한 네. 지금 1.5%요 정도, 1.4% 네. 요 정도까지의 성장률을 지켜나가면서 경기 침체 국면이라고 한다면 네. 그냥 저는 동결을 지속할 것이다라고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올해 경제 성장 전망률은 뭐 한 1.5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던데. 네. 근데 내년은 또 한 2.5 뭐 이렇게 보는 네. 곳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그럼 확연하게 좀 좋아지는 것인지 네. 이 어떤 경기의 변곡점이 내년이 되는 건가요? 네, 왜 그렇게 경기의- 보게 되는 거죠? 너무 좋습니다. 경기의 변곡점은 저는 지금으로서는 23년 2분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의미의 고지만 상저하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게 하강 국면이잖아요. 네. 하강 국면에서 위에서 정점에서 쭉 떨어지는 하강 국면 이걸 둔화라고 네. 하고 그리고 거의 물 밑으로까지 푹 꺼지는 게 침체라고 한다면 그 침체의 바닥을 찍는 지점이 23년 2분기로 지금은 보고 있어요. 네. 모든 기관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만약에 앞에 말씀드렸던 몇 가지 안 좋은 시나리오 네. 이게 실질적으로 전개가 되면 더 강한 바닥으로 갈 수 있겠지만 네. 경기입니다. 주가가 아니라 더 강한 바닥으로 갈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런 일이 너무 우려할 만큼은 아니고 그 정도로 경기에 부정적인 하방 압력만 주는 그 정도로 갈 것으로 지금 전제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23년 1, 2분기, 2분기가 경기의 저점이고 네. 3, 4분기는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4분기에는 좀 나름의 뚜렷한 회복 이런 것들이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 첫 번째 22년에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그건 고물가예요. 네. 근데 고물가의 요소는 23년 끝자락에 사라진다고 보시면 사라지고. 되잖아요. 고물가의 압력이 없어지는 네. 거지. 그나마 네. 물론 여러분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역사상 고점으로 네. 높게 느껴지실 겁니다만 물가 상승률은 네. 2%에 부합하게 갈 겁니다. 네. 그렇게 되고 고물가라는 문제가 숙제가 해결됐으니 고금리를 계속 채택할 필요가 없어지죠. 네. 적어도 추가적인 그 기준금리 인상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지금으로서는 긍정적인 소위 네. 라스트 댄스라고 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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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금리 다 인상했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 없다. 요것만으로도 나름 긍정적인 사인이고요. 금리 인하 곧 있을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 네. 있을 거냐 없는 거냐라는 것을 질문 주실 만큼 네.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물음표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지금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런 지점은 그만큼 나름의 시중금리를 떨어뜨리거나 훈풍을 줘요. 네. 그런 것들도 역시 마중물 역할을 하니까 네. 결국 22년에는 고물가의 압력, 23년은 고금리의 압력. 네. 그럼 23년 하반기 끝자락 24년으로 갈수록 그런 압력이 배제되죠. 또 한 가지 실물 경제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세계 경제라는 관점에서 코로나19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네. 그 코로나19도 완전히 지워지는 지점도 24년이에요. 아프리카라든가 신흥개도국들 완전히 지워집니다. 리오프닝이 완전히 재개돼요. 그런 것들도 맞물리고요. 공급망 병목 현상.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 네. 이것도 해소되고 전쟁도 이제 추가적인 불확실성이 아닌 게 돼요. 네. 장기화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뉴노멀화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제가 23년 2분기가 어쩌면 이 바닥을 찍는 경기 저점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이야기를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실 그 미분양 쪽에 네. 위기감이 되게 많았었는데 네. 이번에 데이터가 나온 걸 보면은 이제 조금 꺾이긴 꺾였어요. 꺾였어요. 네, 그래서 미분양이 조금 감소를 했으니까 네. 어쨌든 뭐 공급도 있었겠지만 네. 또 청약을 좀 받으시는 분들이 좀 수요가 좀 늘어나서 네. 전체적으로는 이제 개수가 좀 줄긴 줄었는데 네. 요걸 우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네. 그거부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분양 주택 건수 한번 보십시오. 네. 2020년에 급격히 해소됐죠. 네. 이때 집값이 폭등했죠. 그리고 21년에 미분양 주택 건수 이게 시장 재고 수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의 뭐 가격 사상 최저 상승세가, 수준. 그죠? 네. 계속 이제 상승세를 유지하거나 이제 살짝 둔화되는 네. 그런 흐름이었고 22년에 미분양 주택이 치솟았는데 네. 22년도 좀 쪼개 볼게요. 상반기는 미분양 주택이 완만하게 증가했죠. 네. 예. 근데 하반기에는 빅스텝을 시작하면서 네. 급격히 증가하죠.
금리를 막 올리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네. 금리와 결국 수요세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금리와 이 부동산 시장 간의 관계를 또 보여주고요. 네. 역시 이것으로 인해서 미분양 주택이 쌓이니까 쌓이면서 집값이 크게 조정되는 겁니다. 근데 이 금리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것도 있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 아니겠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22년 10월 정도가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정점이었기 네. 때문에 그 이후에는 좀 꺾이잖아요. 네. 이 보시는 것처럼 이 미분양 주택 건수도 그때를 정점으로 그 꺾이는 모습인 거예요. 둔화되다가 꺾이는 모습. 네. 물론 아직 데이터가 충분히 많이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네. 다시 추가적으로 치솟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을 판단하는데 저는 그 매수 심리를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네. 가계가 생각하고 있는 주택가격 전망 CSI를 보면 22년 10월 정도가 저점을 다지고 그죠? 네. 그리고 바닥 찍고 올라오죠. 자, 근데 이것도 역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정점이었을 때 바닥을 찍은 거예요. 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조금씩 떨어지면서 그래도 매수 심리가 커지는 거예요. 네. 매수해도 되겠구나. 다만 아직까지 100까지는 오지 않았으니까 네. 기준선 100까지는 않았으니까 아직은 얼어붙어 있는 상황을 강조해 주고요. 그러니까 100을 넘어설 때 그게 바닥인 거죠. 네. 매수세의 바닥인 거죠. 바닥에 근접하게 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 미분양 주택 건수가 앞으로 이제 줄어들 수 있겠구나, 해소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상상하게 해줄 수 있겠고요. 네. 뭐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미분양 주택 건수가 기준선이 6만 호잖아요. 네. 위험선. 네. 그 6만 호 밑으로 확실히 떨어져주는 그런 구간이 전국 평균 매매 가격, 네.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 네. 이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 집값이 아니고 지방 집값이 아니고 전국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정확히 그 지점이 0을 통과하는 구간과 맞물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 주택 건수가 거의 뭐 6만 호 밑으로까지 해소되는 모습 네. 어쩌면 머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주택가격 전망 CSI도 100을 통과해서 올라가는 구간 다 비슷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역시 그 다음 가격 등락률을 보시면 오늘 아침에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게 지난주 대비 등락률이니까 네. 아까 보여드렸던 미분양 주택 건수의 그래프랑 거의 데칼코만이에요. 보세요. 20년에 미분양 주택 쌓이면서 폭등하죠. 네. 21년에 시장 재고에 맴돌면서 상승세가 계속 조금 상승세 유지되는 네. 거죠. 그리고 22년 들어서 상승세가 둔화되죠. 네. 그러나 여전히 0 이상이니까 상승하죠. 네. 이때가 미분양 주택이 조금씩 쌓이는 구간이에요. 그러다가 22년 중반부터 네. 금리를 빅스텝으로 인상하면서 등락률이 마이너스 0.48%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정점 찍고 조금 떨어져 주니까 그때 또 0에 가깝게까지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도 지금 0.12%입니다. 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이. 그러면 우리가 내 집 마련을 한다,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오늘 살 걸 오늘 보진 않잖아요. 네. 뭐 그렇죠. 좀 미리 좀 알아보니까. 뭐 새우깡 사 먹을 때는 그냥 오늘 보고 오늘 샀지만 네. 집은 적어도 한 3개월, 네. 6개월 먼저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집을 볼 시점이 분명히 왔다. 어떤 지역을 막론하고 네. 전국 평균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전국적으로 물론 서울은 늦은 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집을 알아보는데 네. 아직 바닥을 찍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정 지역은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네. 그게 서울 전체의 집값을 보여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아직 바닥을 찍었다고 보진 않지만 바닥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저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내 집 마련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적극적으로 내 집을 알아볼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거를 조금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면은 네. 뭐 지역별로는 다르지만 어느 네. 정도 지금 바닥에 좀 다다랐고 네. 뭐 반등이 좀 왔다라고 네. 볼 수도 있는데 예. 근데 이게 또 일시적이다. 네. 아니다. 이게 좀 추가적으로 더 추가 하락이 좀 올 수도 있다. 아직 네. 뭐 경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네. 하반기는 뭐 더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네. 이런 상황을 뭐 좀 약간 설왕설래가 있는데 네. 뭐 개인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이면 거의 뭐 바닥급이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뭐 추가 하락의 여지가 또 있을 수 있는지. 네, 여기가 지금 바닥이면 네. 그죠? 네. 집값이 바닥 밑으로 떨어졌다가 네. 그죠? 아직 바닥이 아닌 거죠. 그러면 저 지점이 여기를 통과하는 지점이 바닥인 거죠. 네. 쉽게 말하면 이 그래프로 설명드린다면
매매 가격 등락률이 아직도 마이너스 안에서 회복하고 있으니까 네. 이게 바닥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마이너스 등락률인 거니까 네네네. 지난주보다 여전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0을 통과하는 지점이 바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국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아직 바닥은 안 왔습니다. 네. 그리고 물론 앞에 우리가 길게 말씀 나눴었던 여러 가지 불확실성 요인들 네. 그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더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네. 추가적인 하방 압력은 작용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등락률이 계속 0 밑에서 계속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값이 플러스로 반등했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적어도 이런 사이클 여러분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네. 조금 떨어질 때 조금 올라가요. 네. 그리고 많이 올라갈 때 많이 떨어져요. 그럼 결국 이게 다시 균형점을 찾아 간다고 보고 있고 저는 네. 거시경제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하나의 섹터로서 보고 있는 네.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균형점을 찾아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이제 플러스로 반등했을 때 집값이 뭐 또 대세 상승한다. 2020년처럼 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판단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러나 어쨌든 0을 통과해서 가게 되면 그 지점을 향해서 또 0 위에서 바닥 위에서 계속 상승하는 기조로 남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좀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방향성이라는 게 좀 정해지면 또 이렇게 관성처럼 좀 가는 게 있으니까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지금 예. 그 하락세를 좀 만회하면서 네. 보합으로 가고 있는 방향성이 있다는 거를 감안하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 네, 여러분이 이 그래프를 보셔도 네. 그냥 방향성을 가늠하실 수 있지 않나요? 금리와 또 이 부동산 그 미분양 주택 건수와 네. 그리고 주택 가격 등락률 이 세 가지 가격 그래프 이 세 가지가 네. 같이 방향성을 보여주지 그러게요. 않습니까? 뭐 심리도 지금 어쨌든 심리도 그렇고요. 회복되고 있고. 네. 네. 그래서 모든 이 지표들이 보여주는 그 현상은 네. 미분양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네. 정점 찍고 떨어지는 모습이지만 6만 호선까지는 안 왔다. 네. 그리고 주택 가격 CSI도 네. 바닥 찍고 올라가곤 있지만 아직 100까지는 안 왔다. 주택 가격 등락률도 마찬가지 올라가고 저점 찍고 올라가고는 있지만 아직 0을 통과하진 않았다. 네. 비슷한 신호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들이 한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고 물론 우리가 23년 뭐 중하반기에 네. 어떤 예상치 못하는 불확실성 요인이 또 등장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뭐 국가 부도가 안 일어나는 법은 없잖아요.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또 한 번 영향을 외재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그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변수가 없다고 가정하면 네. 이런 사이클대로 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들 보시는데 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정도가 어느 정도 좀 선제적으로 좀 움직일 필요성이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네. 봐야 될까요? 지금으로서는 그렇다고 뭐 너무 조급하게 판단하실 그런 건 필요는 아니고 없고요. 당장 내일 사야 된다 막 이런 그건 건 아니니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뭐 fear of missing out, 포모 현상 가지시면서 네. 내가 이 대세 상승을 또 놓치는 거 아니냐 그런 포모 현상 너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오르고 나서 사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안전하게 미분양 주택도 충분히 해소되고 집값도 확실히 플러스로 반등하고 네. 그런 걸 보고 사셔도 네. 늦지 않겠다. 그러나 그걸 사는 시점과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과 네. 사는 계약 시점과 계약 시점과 이 소유권 이전 시점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계약 시점과 집을 알아보는 시점 또 다르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것들을 알아보고 사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23년 중반 5, 6월 네. 이 정도는 집을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상대적으로 서울권의 경우에는 3분기 정도에 0을 통과하는 지점이 올 거로 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 가격을 기준으로는 4분기 정도에 네. 0을 통과하는 구간이 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방권의 경우는 좀 더 더디게 올 네.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의사결정하면 어떨까 의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경기가 네. 내년 한 2분기 정도에 이제 변곡점이 오면서 어쨌든 지금의 이 하강 국면이 이제 회복세가 되면서 이제 그러면 경기가 좀 좋아지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내년 2분기 이후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경기 바닥은
찍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때부터는 좀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그렇죠. 좀 봐야 되겠죠.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네. 생각해 볼 수 그러면 있겠죠. 그 방향과 좀 부동산도 가격이 좀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봐야 될까요? 부동산 시장도 이 거시 경제의 한 일부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같이 돌아갈 거라고 그러면 그때쯤 생각합니다. 되면 금리 인하 어떤 기대감 같은 것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 자체는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훈풍을 줍니다. 근데 제가 시장을 구분할 때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같이 돌아갑니다. 네. 근데 이 시점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예를 들면 경기 사이클이 있죠. 네. 경기 저점은 23년이에요. 네. 이 주가 저점은 22년이에요. 네. 그리고 부동산 저점은 23년 끝자락이나 24년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시장은 확실히 후행하는 성격이 있다. 요걸 가정하시고요. 경기가 확실히 회복되는 국면이라고 한다면 경기라는 훈풍.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소득이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고용이 안정적이라는 거잖아요. 네. 고용이 안정적인 여러분 의외로 첫 월급을 탈 때 차를 뽑을까요? 예, 우리가 채용됐을 때 차 뽑을까요? 뭐 저는 안 삽니다. 근데 보통은 여러분들 우리 삼성물산도 아. 있고 그 건물에 아. 신규 채용 일어났을 때 네. 신입사원 대거 출근할 때 네. 거기에 그 자동차 판매 그렇죠. 그 보통은 쓰잖아요. 이제 딱 이제 신입 딱 될 때. 그러니까 네, 기분 좋을 이게 때. 의외로 소득이 발생할 때 내 음. 차를 사는 게 아니라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거라는 믿음이 있을 때 사요. 그럴 때. 그렇죠. 네. 고용이 됐을 때 채용됐을 때 네. 정장 뽑고 차 뽑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선소비. 이런 네.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경기에 훈풍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앞으로 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겠네. 네. 찾았네. 네. 소득이 당장 발생하지 않아도 그런 일들 그게 말 그대로 경기 저점을 찍고 반등할 때 네.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게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경기의 회복 신호들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집을 사도 되겠네 음.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고 네. 금리는 추가적으로 인상 없겠네. 네. 시중금리는 떨어지겠네. 뭐 이런 것들 또 한 가지 더 덧댄다면 역시 정치적 이벤트가 있으니까 네. 예. 정치적 이벤트를 앞에 두고는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집을 갖고 있는 자가 자가 점유자가 임차 점유자보다 많기 때문에 네. 정치인들은 표심을 생각할 때 상대적으로 집값을 떨어뜨리는 걸 안 좋게 생각합니다. 네. 집값을 어느 정도는 올려주는 게 네. 표심을 가져올 수 있다. 더군다나 지금 이 국민의힘 네. 이 정권의 경우에는 1주택자 이상의 표심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집값을 어느 정도 수호해주는 느낌. 네. 경착륙은 절대 아니고 네. 연착륙에서 어느 정도 플러스로 반등하거나 뭐 0에 가깝게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노력은 할 거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뭐 추가적인 어떤 이게 워낙 또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 또 시장이다 보니까 그럼요. 그런 네. 것들의 어떤 뭐 추가 발표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을 수 네, 있죠. 뭐 어떤 뭐 호재 같은 거 발표를 막 하게 되는 시즌이잖아요. 또 있을 수 이게 있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반영이 될 수도 있어서 네. 그럼 한 지금부터 이제 천천히 급하게 말고 천천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거 정도는 네. 괜찮겠다. 제가 여러분들 오해하실까봐 그런데요. 제가 전부터 23년까지는 내 집 마련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드려왔는데 제가 생각보다 그 시점 내 집 마련의 시점 더 빨리 올 수도 있다. 23년 하반기 중에 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마다 제가 그 상황에 맞게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어쩌면 오늘이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예, 어쩌면 그게 생각보다 빨리 아직도 바닥을 갱신하고 있어요. 네. 그러나 어쨌든 그게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지점이 23년 하반기 중에 오겠구나. 그러면 지금부터 좀 내 집 마련이라는 것을 관심 가져보면서 좀 의사결정하시면 어떨까 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경제 읽어주는 남자이시다 보니까 이제 전망을 계속 하시는데 네. 이런 거는 당연히 이제 그때 나오는 데이터와 수치를 가지고 하는 그럼요. 거다 보니까 네. 이제 예측이 이제 항상 이제 조금씩 이제 방향이 계속 바뀔 수밖에 계속 없는 바뀌죠. 거잖아요. 네, 계속 근데 바뀌죠. 지금 데이터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네. 이제 예측한 것보다 조금 더 데이터들이 좀 더 좀 잘 나오는 생각보다 것들도 있고 빨리 당겨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생각보다 것들도 빨리 있다. 당겨지고 있다. 네,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업데이트를 해드린 거니까 반영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좀 그 불확실하고 이러실 때 조금 더 명확한 어떤 답을 좀 드리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제 모셨는데 그에 대한 답이 조금 되셨기를 바라고요. 잘 쉽게 설명도 해주시고 책도 또 잘 쓰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또 이 개정판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15분 경제 특강 한번 읽어보시면 그 기초서 아주 쉬운 그 설명들이 들어 있으니까 요거 읽어보시면서 내가 좀 남들한테 좀 대화도 할 수 있는. 내가 대화할 때 나 잘 모르겠다 할 때 그냥 하하하 웃지 말고 나도 좀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이렇게 인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다시 한번 나와주신 실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